안녕하세요. 서혜성입니다. 이곳 국지터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국지터는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죠. 그 당시에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서 병탄이 된 그런 문서의 강제 조약에 했던 그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중에 그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이곳을 국지터라는 이름을 여기에 부여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욕스러움을 당한 자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현재 주소로는 서울시 중구 여장동 2-1번지입니다. 이곳에서 1910년 8월 22일 날 오후에 한국의 그 이완용이라고 하는,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구나 한국의 총리 대신과 일본 당시 한국 통감, 그러니까 그 1905년에 을사년에 그 늑약을 당하면서 이제 일제가 우리의 주권을 침탈할 적에 세웠던 통치 기관이죠. 한국 통감 책임자였던 데라우치 마사다케하고 바로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던 장소는 그림으로 보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이쪽에 목조 건물 2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목조 건물 2층에서 일본의 통감과 이완용 그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조약은 법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현장입니다. 그곳에 1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대한제국을 이 일본과 그 당시에 일본식 표현을 하면 합방이 된다. 혹은 그래서 이제 병합이 되어서 우리 대한제국이 일본 땅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이완용이 일기를 남겼습니다. 이완용의 호가 일당인데 일당 기사라고 하는 그런 일기에 딱 한 문장짜리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날 이제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날 오전부터 그 창덕궁 아시죠? 비원이 있는 창덕궁, 그 창덕궁의 흥복헌이라는 곳에서 그 어전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마지막 어전 회의였겠죠. 그날이 1910년 8월 22일 날 오전이었습니다. 그 임금 순종 황제시죠. 순종께서 이제 그 어자에 앉아 계시고 주요 대신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무슨 말을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국세 혹은 어세, 뭐 옥세 이렇게 부르는데 임금님의 그 사인을 대신하는 도장을 가지고 이제 통감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누구도 감히 말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순종 황제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라고 모였으면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이제 기록에 보면 공식 기록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사람들이 증언에 의하면 울었습니다. 울다가 이제 지쳐서 잠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거기 그 어전회의는 사실 들어가면 안 됐던, 서열이 그만큼 안 됐던 윤덕영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배석하고 있었습니다. 윤덕영은 누구냐면 순종 황제의 부인, 황후죠. 그러니까 그 황후의 큰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제 옥세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당시 그 상황을 임금님이 계시는 병풍 뒤에 숨어 있었던 우리나라 황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왕비인 적이 없고 처음부터 황비로 들어오셨던 분이죠. 순종 황제의 비가 그 병풍 뒤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옥세를 이렇게 그 임금님 옆에 있는 옥세를 이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치마폭 속에 숨겼습니다. 그때 우리 그 황후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이 망하는데 거기에 저항했던 유일한 사람은 신하도 아니었고 임금도 아니었고 그 17살 먹은, 지금으로 치면 여고생이죠. 17살 먹은 소녀, 그 혼자서 저항했습니다. 그리고는 치마폭 속에 그걸 감추니까 아무리 친일파인 악독한 그 신하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황후에 넘어뜨리고 그 바지를 다시 치마를 걷고 바지를 벗겨서 고쟁이를 벗겨서 그걸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거기 있었던 윤덕영, 바로 황비의 큰아버지가
우리 황후를 넘어뜨리고 몸에 손을 대서 그 옥새를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이완용에게 줬죠. 그래서 이완용은 여기로 와서 데라우치하고 같이 죄악의 체결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정확하게 일주일 뒤 1910년 8월 29일 날 정오를 통해서 그 순종 황제의 마지막 칙어가 발표되었습니다. 칙어, 황제가 내리는 말이다 그 말이죠. 그 칙어는 경고망동하지 말고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이란 이제 우리가 일본에 병합된, 일본식 표현으로 하면 우리로서는 병탄이 된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라,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30여가지입니다. 순종이 쓰지 않았다, 혹은 뭐 일본이 써준 걸 그대로 발표되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초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그 한국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사는 과목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사회 교과서에 한국사가, 요즘 말로 하면 한국사가 조금 나왔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그 우리나라가 일제 어떻게 망했는가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하셨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조약을 체결해서 서명을 하느라 나라가 기울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여러분도 그냥 들으시면 당연하게 생각이 되시나요? 사실 저는 좀 약간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영화를 보거나 혹은 제가 좋아했던 만화를 보거나 그러면 되게 나라를 망할 적에는 뭐 싸우기도 하고 칼 들고 나가고 총 들고 나가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라가 망했다고?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여쭤봤죠. 선생님, 그럼 나라가 싸우지 않고 망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서 조약을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나라가 망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 앞에서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마음속으로는 정말 제가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에도 분노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왕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책임자인 왕이 한 번은 싸워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봤어요. 나라가 어디서 망했습니까,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뭐 화나신 게 아니고 웃으시면서 꿀밤을 이렇게 치시면서 네가 찾아봐,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사실 잊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망했다는 게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어찌어찌 해서 이곳에서 나라가 망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곳을 지키는 운동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이제 다크 헤리티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지금까지 좋은 역사만 기억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근데 다시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고통스러웠던 역사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꼭 서울시 중구 예장동 2-1번지에 중요한 두 가지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주도해가지고, 하나는 여기에 있는 하야시 곤스케라는 사람의 동상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일본 외교관인데, 이토 히로부미가 얼굴을 내세우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실무적으로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동상의 기초가 되는 그 돌을 거꾸로 세운 일입니다. 거꾸로 세워서 표식으로 삼았습니다. 또 하나는 나라가 기울지 않았다면 그런 치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으셨을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든 이름을 여기 모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그분들의 이름을 새겨두고 싶었습니다. 남자들이죠, 사실. 왜냐하면 조선시대라는 건 남자가 주도권을 행사했던 사회였으니까요. 못난 남자들, 못난 남편 혹은 못난 아버지를 둔 수많은 소녀들이 일본의 성노예로 끌려가서 고통받았던 그 기억을 여기에 기록해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록을 제가 기억을 해서 여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억의 터는 이제 시민들이 주로 했던 거고, 서울시가 이 공간을 이제 만들어 준 거죠. 그때 이제 그걸 제가 기억을 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하야시 곤스케라는 사람이 동상이 이렇게 지금 거꾸로 서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거꾸로 되어 있죠. 남작 하야시 곤스케 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저 어렸을 적만 해도 군이란 말은 높은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군은 뭐 아주 어린이들한테만 쓰는 말이 되었는데, 그때는 어른들에게도 군이라고 썼습니다. 원래 이게 뭐 왕족들이나 쓰는 말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야시 곤스케가 남작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이 사람, 평민이었던 이 사람에게 남작을 주는 걸 가지고도 논란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귀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귀족이 되었냐면 바로 일본 말로 하면 합방에 큰 공적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합방이 여러분 뭡니까? 전쟁으로 해도 가까스로 그 나라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간 일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일을 실무적으로 진행했던 외교관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을 적에 동상을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산 사람의 동상,
그죠? 여러분 우리 북쪽에서거나 보거나 아주 드문 일이죠, 사실은요. 근데 산 사람의 동상을 세워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상이 바로 이 국치, 일본으로 보면 합방의 성과를 이룬 그곳에 어떤 그 터, 지금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만 저쪽에 있는 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상 판석이 이 돌들이 돌아다니고 있던 거를 제가 강복 70년 때 서울시 감독이었거든요. 이걸 다시 수습해 가지고 거꾸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이렇게 검은 돌 5석을 깔아놨습니다. 거울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거울, 그렇지? 밝은 거울을 세울 수가 없어서 부끄러운 거울을 해서 이 글씨를 똑바로, 그럼 글씨가 똑바로 쓰게 됩니다. 글씨를 읽어봐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설명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설명 붙일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만약 설명을 잘 해놓으면 마치 일본인들을 우리가 좋아해서 하는 것처럼 될까 봐서 설명이 있긴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앞에다 하지 않고 이렇게 뒤에 세웠는데, 여기가 이제 하야시 곤스케 동상입니다. 여기 동상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건물, 이렇게 보면 목조 건물이 세 동이 붙어 있습니다. 그 도약을 체결한 곳은 이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1936년 11월 달에, 지금이 11월인데 11월 달에 이 동상을 세웠고요. 이 앞에 하야시 곤스케가 자기 동상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사진을 잘라냈습니다. 여기 새길 때 너무 모욕스러워서 잘라냈고, 이 동상만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죠. 그렇게 와서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했고, 그랬겠죠. 뭐 영상은 안 남아있지만, 그렇게 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렸을 적에 의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어렸을 때 의문이 많은 소년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궁금증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왜 수학여행을 자꾸 고대사로만 갈까? 공주, 부여, 또 이제 경주, 이런 데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울에 수많은 남산에 1년에 수백만의 사람이 옵니다.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수많은 곳 답사를 가고, 그러고 또 지금도 수학여행을 중국도 가고 제주도 가고 그러는데, 그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면 수학여행을 꼭 남산으로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돈도 안 들고 입장료 없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유스 호스텔도 있어서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제가 그 나라가 왜 망했을까 하는 걸 학생들하고 한번 같이 질문도 해보고, 또 여기 마침 이렇게 그 당시에 일제가 세운 동상 흔적도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여기에 가서 같이 둘러보고 토론도 하고, 그럼 제가 또 무료로 와서 사실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을 너무 시간적으로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저는 수학여행을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년이죠. 그러니까 1900년대 혹은 1800년대 이렇게 조금씩 거슬러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저 멀리 가서 거꾸로 오는 이상한 수학여행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제가 이렇게 권했더라고요. 일본 수학여행을 어떻게 하냐, 일본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일제 때 수학여행이 대개하면 한 달씩 수학여행을 했습니다. 일본의 수학여행 코스는 어떻게 되냐면요, 동경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시모노세케 배를 탑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옵니다. 그럼 조선이 고대사겠어요? 그렇죠. 조선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주로 가요. 만주 가서 자기들 경영하는 걸 또 보여줘요. 그리고 상하이까지 가요. 기차 타고. 상하이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코스예요. 일본도 일제 때 자기들 수학여행 할 적에 자기들이 현재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그런 걸 기르도록 가르쳤는데, 우리만 현실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일제가 만들어낸 기획해놓은 그런 방식의 수학여행을 계속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참 속상한 일이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역사를 스스로 버리는. 그래서 선생님들 괜찮으시면, 어떤 뜻 있는 선생님들 계시면 학생들하고 함께 이곳에 오시고, 또 전화 혹은 이 방송을 기획하신 분들, 이런 분들 부탁을 한다면 이곳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치터에서 이렇게 이런 방송을 하게 돼서 참 감회가 사실 참 슬프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완용이 쓴 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이완용이 죽은 뒤에 자기 조카가 그 일기책을 펴낸 겁니다. 실제 이건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쓴 겁니다. 치거를 받들어, 치거를 받았다 이거예요. 순종 황제 전권 위임장을 받아 곧장 통감부로 가서 데라우치 통감과 회견하여
이란 합병 조약의 상호 조인하고 동위임장을 국내부에 환납했다. 이게 여러분 1910년 8월 22일 날 이완용이 쓴 일기의 전체입니다. 문장 한 문장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일본이 그날 쓴 일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일기를 남겼어요. 이 공무원이에요. 일본 외교부 공무원이 남긴 것은 500년 된 나라가 기우는 슬픈 장면을 나는 목격했다. 아니, 침략자 일본인 공무원도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 나라의 총리 대신 총책임진 사람이, 그 문서의 조약을 체결한 사람이, 그 장본인인 그 사람이 이렇게 일기를 쓴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한 문장이고요. 그리고 일기 내용도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거짓말이냐면 치거를 받들지 않았습니다. 순종은 유임한 적이 없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저 옥새를 훔쳐서 갔잖아요. 그리고 통관부에 와서 그 회견했다고 그러는 통관부 온 적이 없습니다. 이곳은 통관부가 아닙니다. 통관관저터입니다. 통관부에 예속되어 있는 그곳에 있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통감이 살고 있는 공간 2층에 있는 응접실에서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응접실 바로 옆에 침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침대 끝에 있는 조그만 방, 거기에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통감부에만 가도 소문이 날까봐. 통감부에 가면 벌써 가면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조약 자체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절차적으로도 완전히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떠나서 절차적으로도 완전히 무효인 거고, 그런데 그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위안용이 쓴 일기예요. 어떻게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로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는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몽골 때도 우리는 저항했고, 그리고 임금이 도망 다니면서 싸웠고, 뭐 병자호란 다 그렇게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완전히 통치권자가 교체되는 초유의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일을 한 당사자인 자신이 후대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라도 좀 길게 써놓고, 참 내가 친일을 하고 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든지 이런 말을 나 같으면 거짓말로도 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친일파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친일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친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아주 비열한 변명입니다. 이 일기가 그걸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슬픈 일은 1910년 8월 22일 날 조약을 체결했다, 비밀리에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조약, 강제된 조약이죠. 그 조약의 마지막 조항이 대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의 그 공훈을 기록한 것들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문이 나자 지금 인사동 북쪽에, 우리 음식 많이 먹는 인사동 전통거리인 인사동 북쪽에 충운부가 있었습니다. 충운부란 지금의 보훈처입니다. 그 보훈처에서 망치 소리가 그치질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훈장 만드느라고. 그때는 기계로 못 만들었거든요. 훈장을 만드느라고 망치 소리가 그치지 않지,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훈장을 만들어서 마지막 나라가 망하는데 그 훈장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이 그걸 계승한 거거든요. 그리고 8월 29일 날은 서울 일대에 기생집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꼭 나라가 망해서 슬퍼서 술 마시러 갔을 것 같죠. 그게 아니고 그날 잔치가, 훈장 받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느라고, 제가 목이 메어서 말 못하겠습니다. 잔치를 벌이느라고 그 이야기 다 차가지고 그렇게 그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나라를 망하게 한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한국인들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남산 일대에 특히 이상한 꽃이 많이 피어났어요. 지금 얼마 전에까지 피어있던 꽃인데 졌는데, 사람들은 그해 그 이상한 꽃이, 평소에 보지 못한 꽃이 피어났다. 그래서 그 꽃에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망국초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 피어난 꽃이라는 겁니다. 그 꽃이 지금의 이름이 망초입니다. 뭐 망초 혹은 개망초 혹은 계란꽃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그 꽃이 많이 피던 해에 나라가 기울었다 그래서 그 꽃에다가 나라 잃은 슬픔을 새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망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그 부도덕한 지식인들 혹은 벼슬아치들은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백성들은 그 나라 망해버렸던 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꽃에 그 흔적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인들이 나중에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광복할 수 있던 힘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슬픔을 기록한 한국인들의 그 용기와 지혜, 꽃에 새긴 그것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이곳에 올 때마다 해보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그 국직길로 같이 한번 이동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직길은 서울시에서 이게 명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남산의 거의 꼭대기까지 이어지는 그 길에 편말을 다 심어놨습니다. 바닥에다가.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안내자 없이 갈 수 있도록 바닥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편말도 세워놓았습니다. 첫 번째 편말을 같이 보면서 이동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